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서 자기가 온 그 나라 본국에 나가서 거기서 신청하고 거기서 신청이 오케이 될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라는 걸 발표했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저도 전달해 드렸고 많은 그 관계 되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조금은 굿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여론이 좀 거센 반발에 좀 부딪히고 그래서 그런지 행정부가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내용을 어제 다시 발표했습니다. 자, 국토안보부는 긴급 자료를 어제 발표하면서 영주권 신청자들 대부분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으로 발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기존 발표와는 좀 달라진 톤으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영주권 신청자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각종 비자 갖고 있는 사람들도 비자 이제 체류 신분이 바뀌거나 이제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막 이런 경우에 뭐 유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바꾸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런 그 신분 변경이 뭐든지 있을 때는 일단은 자기 나라 나가서 해라 이제 그렇게 발표가 됐었는데요. 아, 그게 아니다라고 어제 다시 발표한 겁니다. 제가 뉴스 하는 사람들이 뭐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연방 정부에서 바뀐 발표가 어제 나온 거예요. 자, 불과 일주일 전에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과는 상당히 좀 온도 차를 보이는 좀 많이 완화된 그런 내용이어서 이제 관심이 되는데요. 당시 그 이민국은 일주일 전에 그 보도 자료를 내고 영주권이나 비자에서 그 신분 변경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신청하고 거기서 승인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발표해서 이민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발표를 그때 일주일 전에 한 것은 연방 이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민국보다 더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 그러니까 국토안보부 산하에 이민국이 있는 거거든요. 그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가 이번 해명 자료를 발표를 한 겁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나가서 신청해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더 상위 기관이 국토안보부가 모든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좀 완화하는 내용을 다시 부연 해명을 한 겁니다. 자, 국토안보부 대변인도 이번 조치는 이민 심사관들이 오래전부터 보유해온 그 재량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발표됐던 내용이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궁색한 변명 같기는 한데 여하튼 애써서 해명하려는 그런 모습은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같은 그 국토안보부의 설명은 사실상 그 기존의 이민국의 국토안보부의 하위 기관인 이민국의 발표를 상당 부분 좀 수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완화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한 것으로 일단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면 누가 영향을 받게 될지, 그럼 누구는 안 나가도 되고 누구는 나가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여전히 뭐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좀 이게 불분명한 상태랄까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이제 우리가 좀 하나의 그 바로미터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현장에서 많은 케이스를 다루는 그 이민 변호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민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 부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하튼 최근에 그 이민국의 그 인터뷰 과정 같은 걸 보면 그전과는 좀 많이 바뀐 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심사관들이 신청자들한테 하는 질문에 뭐 1, 2년 전에는 없던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냐? 예. 이런 질문이죠. 왜 당신은 본국에 나가서 신청하지 않고 왜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느냐? 또는 왜 당신은 유학 비자로 왔는데 유학 끝났으면 들어가지 않고 다시 뭐 취업 비자로 바꾸려고 하느냐? 그리고 바꿀 때 바꾸더라도 한국에 나가지 않고 왜 미국에 계속 머물면서 이걸 바꾸려고 하느냐의 그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 질문을 던진다는 의미가 당신 나각도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뭔가 좀 까다롭게 하고 까다롭게 바뀐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현장의 그 이민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정책이
뭐 좀 완화됐고 국토안보부에서 좀 완화된 정책을 다시 발표했고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와는 좀 별도로 여하튼 그 이민심사관과 함께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내용이 좀 터프해졌다. 그건 사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본대요. 그러면 얘기를 하겠죠. 아, 뭐, 그 미국에서 신청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본국에서 신청할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뭐 특별한 이유가 뭐 있겠어요. 괜히 나갔다가 잘못하면 못 들어올까 봐.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인데. 당신이 본국에 나가서 신청하지 않고 계속 여기 있으면서 신청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본국에서 무슨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너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종의 질문이겠죠. 네. 뭐 근데 이제 이민 변호사들 얘기는 근데 그런 질문이 있다는 거지. 그런 질문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 있고 이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고 뭐 본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무슨 뭐 범죄 혐의나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나는 여기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법에 따라서 여기서 나는 신청을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답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까다롭게 하면서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좀 일부 범죄 혐의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걸러내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특히 이제 가족 초청 이민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초청 신청자들은요, 취업 비자 소지자들과는 달리 미국 내 체류를 보장해주는 별도의 그 비자 신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취업 비자 소지자들은 일단 내가 앞서 말씀대로 아니 나 나가서 하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난 범죄 혐의 없고 전혀 없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뭐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가족 초청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미국의 계속 체류를 보장해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너 나가서 신청해 뭐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특히 가족 초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모든 신청자들이 전부 다 나가야 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알려졌던 일주일 전에 그 이민국의 발표보다는 상당히 이제 완화된 발표가 보다 상급 기관에서 나왔다라는 점, 이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굿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 뭐 여기서 시민권 따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시민권이 아니고 영주권을 갖고 이제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시민권 갖고 계신 분들도 한국 왔다 갔다 할 때 좀 불편함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 여하튼 해외 거주 재외 이 국민들이 꾸준하게 이제 불편을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뭐 운전면허 갱신한다든지 이제 한국 운전면허 계속 갖고 계시잖아요. 또는 해외 휴대전화에서 한국에 뭐 인증 안 되고 이런 문제. 아무리 한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 사신 지 뭐 10년, 15년 되신 분들은 한국 휴대전화 안 갖고 있잖아요. 다 미국 전화만 갖고 있지. 뭐 한국 전화 없고 미국 전화만 있다라고 또 그 사람이 미국 100% 미국 시민권이냐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영주권 따고 미국에서 한 10년, 15년 살아서 한국 전화번호가 없다고 해서 그 뭐 인증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좀 개선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재외 공관을 통한 그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그리고 수령, 그리고 운전면허증 일종 보통 갱신 등등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총영사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걸 갱신해 주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올 하반기부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벌써 6월 달이니까 뭐 7월 달이면 하반기에 속하죠. 네, 그러니까 뭐 조만간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안에 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재외 국민들이 꾸준하게 개선을 요청해 온 부분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또 이거죠. 해외 휴대전화 한국에서 인증 안 되는 거, 이거 해달라는 것. 요것도 좀 해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재외국민 인증서 사용 가능 웹사이트를 이제 만들어서 이걸 좀 확대해서 이제 재외 한인들에게 이걸 홍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나는 해외 거주자입니다. 뭐 이런 걸 등록을 하면
해외에서도 그 미국 전화로 그냥 뭐 인증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실 많이 불편하죠. 네. 미국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해외 거주자나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국의 공공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미국 시민권자시고 미국에 계속 살고 잠깐 한국에 1년에 뭐 한두 번 이제 놀러 갔다 오시는 그런 분들은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뭐 그래도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유학생이나 뭐 주재원 뭐 여기 저 특파원 뭐 이런 분들은 그 한국에 할 일이 많아요. 은행 관련된 거 뭐 한국의 무슨 관공서와 관련된 거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화를 이제 해지하고 미국에서 미국 전화만 쓴 지 1, 2년, 2, 3년 이렇게 되면 이게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번호로.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장벽이 바로 본인 인증 그 문제입니다. 이게 뭐 한국 국적 갖고 계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번호가 없다라고. 한국의 디지털 민원 서비스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한국 휴대전화 번호로 이제 문자를 보낸 다음에 본인 인증하세요 이렇게 오거든요. 왜 미국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무슨 관공서에 뭘 일을 한다거나 한국의 무슨 금융기관, 은행 같은 데 뭘 일을 한다거나 할 때 번호를 넣으십시오. 한국 휴대전화 번호를 넣으십시오. 그 뭐 010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 번호를 넣으면 띡 옵니다. 그럼 뭐 인증 뭐 하고 아니면 텍스트로 오면 그걸 받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뭐 미국 전화번호는 넣으면 아예 작동을 안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 심지어는 한국 휴대전화가 있어야 금융인증서 같은 걸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없으면 아예 발급 자체가 안 되고 그 밖에 각종 인증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에 뭐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거 회원 가입 자체가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편함 조금만 더 본다면요. 주요 민원 서비스는 및 이 공공 서비스 이용이 아주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이제 지금으로서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같은 건 뭐 전면적으로 안 되고요. 또 한국 내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 로그인 안 되고 뭐 한국의 어떤 앱 같은 것도 다운받을 수가 없고 그래요. 전화번호 넣으라 그러면 뭐 010으로 시작하는 한국 번호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미국 번호만 갖고 있으면 한국의 행정, 금융, 뭐 쇼핑 등 한국에서 제가 한국에 가서 그때 좀 한 달 넘게 이렇게 있을 때 쿠팡을 통해서 뭘 좀 시켜 먹을 뭐 이렇게 딜리버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한국 번호가 없으니까 막 안 되고 그런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한국 전화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또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막 보내달라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하나 물건 하나 딜리버리 시키는 것도 한국 전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으면 사실상 디지털 노숙인이 됩니다. 디지털 노숙인. 그래서 이제 그걸 해소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이제 한국에서 불편을 겪은 상황 조금 뭐 말씀드린다면 한국 전화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쿠팡도 그것도 문제였고 무슨 어디 갔다 올 때 카카오택시도 이제 못 불러가지고 결국은 뭐 친구가 불러주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 단기간에 쓰는 한국 전화를 할 수 없이 하고 뭐 그랬던 적도 있는데 이런 이제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전화 갖고 그대로 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한국 가서 뭐 1, 2주, 2, 3주 이렇게 있다고 굳이 한국 전화번호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이 카카오톡에서 전화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카카오톡 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 뭐 버라이즌이든 티모빌이든 이제 한국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면 뭐 어디서나 카카오톡 전화로 걸어서 야, 너 어디니? 나 다 왔는데 너 언제 와? 뭐 카카오톡 전화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굳이 뭐 010이 전화는 없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데이터가 없더라도 뭐 웬만한 공공지역 한국의 무슨 뭐 스타벅스든 카페든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와이파이 잠깐 받아가지고 카톡 전화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전화 없어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인증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였는데 이제 그것도 미국 전화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자, 그래서 한국의 정부에서 재배동포 인증서 등 이제 미국 번호로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중입니다라는 발표가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조만간 시행된다라는 뉴스인데 하반기에 시행된다라는 뉴스인데요. 그 뭐 하반기면은 이제 다음 달부터 한 6개월인데 그 중에 언제? 그걸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늦어도 7, 8, 9월 달 안엔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사실 한국 정부가 이걸 발표는 엊그저께 했습니다만은 준비는 꽤 했어요. 준비는 꽤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곧바로 시행이 됩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또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구독 눌러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그 조선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한국에서 군함의 그 주요 파트를 한국에서 사서 조달할 수 있고 그거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 오면서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은 미국이 사가는 거니까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돈 버는 김에 기술도 좀 전수해줘, 좀 가르쳐줘 이런 협력 관계를 맺겠다라고 미국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현행 법상 군함 다른 건 몰라도 일반 선박은 몰라도 그 해군의 그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고 부품 같은 것도 다 메이드 인 USA만 쓸 수 있도록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안이나 안보 문제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건조하려면 이 법률 적용에 대한 대통령의 유예 조치가 필요하고 또 외국 부품도 막 사다가 갖다 끼려면 대통령의 어떤 유예 사인이 필요한데 미국 내 조선업 역량을 키울 때까지 한국으로부터 일부 물량을 좀 갖고 오고 사오고 또 한국 기술자들에게 도움을 받겠다라는 걸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의회의 설득 과정도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한국과 그 군함 협력의 범위를 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상하원 모두 그리고 공화민주 모두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거의 뭐 의견이 같습니다. 미국의 지금 조선업이 워낙 망가져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집권 여당 공화당이든 야당 민주당이든 그 미국의 조선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은 또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현행 법에서 예외 조치를 받으면서 한국이 미국의 뭐 물건도 팔아먹고 네, 기술도 좀 전수해주고 하는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HD 현대 그리고 한국의 한화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들의 한국 조선 기업들과 해군 함정 건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HD 현대 그리고 이제 한화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이게 다 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세 개의 그 배 만드는 한국 기업체가 미국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한국 내 조선업체는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을 도와주는 것도 해피하고, 네, 거기서 또 우리가 한국이 돈을 벌고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이 해피하고 이제 그런 거죠. 한국의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한미 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그 마스가를 본격화하고 있고 군함 건조를 위한 예산 투입 의지를 보인 만큼에 우리에게는 즉 한국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에만 기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미국의 조선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 망가져 있는 조선업 이 기술 같은 거를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 달라 그러겠어요. 솔직히 무슨 일본까지 오케이. 중국한테 가르쳐다. 지금 뭐 중국이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세계적인 조선 국가죠. 조선 산업 국가. 그렇다고 해서 중국한테 이걸 야 좀 와서 좀 가르쳐줘 하겠어요? 아우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야 좀 와서 가르쳐줘 할 수 있는 거는 한국하고 뭐 하나 더 한다면 일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조선업이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월등히 우수하고요.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그 군함 건조 협력 사업을 위해서 일단 초기 자본 18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자, 여기까지 이 뉴스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이제 미국에 오신 지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그 당시 오셨을 때 그 당시 뭐 70년대 뭐 80년대 초반 이때만 생각하면 아니 한국이 그 배 만드는 그 조선업 그 실력이 그 정도야라고 얼핏 잘 와닿지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한국의 그 선박 건조 기술이 어느 정도이냐,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을 미국 군함 건조와 협력할 경우에 미국에는 또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좀 궁금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궁금증을 잠시만 좀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의 선박 건조 기술은요, 현재 전 세계 상선, 커머셜 배, 그리고 이제 군함 시장에 있어서 독보적인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소위 말해 월드 클래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군함과 상선 건조 기술은요. 단순한 건조 수량을 넘어서 1년에 얼마나 많이 배를 만들어 갖고 팔았느냐 이런 수량을 넘어서서 기술의 어떤 수준 그리고 생산의 효율성 등등의 측면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 월드 클래스의 수준을 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군함 건조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미국의 군함에 대한 유지, 정비, 보수 이런 분야에서 협력할 경우에 미국이 얻을 이점도 매우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금 군함들은요. 만들지 오래됐죠. 미국이 그 잘 나갈 때 다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의 이제 조선업 산업이 다 이제 쇠퇴하면서 문제는 뭐냐? 더 안 만드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유지하고 보수하고 정비하고 하는 그런 기술자도 이제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뭐 군함도 보면 여기저기 막 녹슬고 뭐 말이 아니랍니다. 네. 그런 걸 이제 한국이 와서 싹 다 깔끔하게 리모델링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한국의 그 선박 건조 기술 수준을 보면요.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한국은 대형 상선인 뭐 LNG 운반선, 이 LNG 그 가스 운반선이죠. 그리고 무슨 원유 운반선 등등 대형 그런 운반선은 물론입니다만은 이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특수 선박 그런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럼 특수선은 그럼 뭘 말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쇠빙선 저기 뭐 북극에 가서 얼음 다 깨면서 가서 거기서 특정 임무를 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거 그건 뭐 단순한 운반선과 또 다른 특수선이죠. 특수선 이런 거는 부르는 게 값습니다. 만들어 놓고 부르는 게 값습니다. 왜? 그 쇠빙선을 만들 줄 아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쇠빙선이 단순히 얼음을 뭐 깨는 그것만을 넘어서서요. 극지로 가잖아요. 얼음을 깬다는 그 얼음이 있다는 건 극지잖아요. 북극, 남극 이런 그 극지의 혹독한 그 추위, 혹독한 날씨 이런 거를 다 견뎌내는 기술도 대한민국 최고. 그리고 극지를 항해하는데 항해용 어떤 조타 시스템, 뭐 컴퓨터 시스템, 뭐 이런 방대한 고난도 컴퓨터 기술이 총 집약되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특수선인데 이게 또 한국의 조선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독보적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쇠빙선은 지금 미국도 못 만듭니다. 뭐 미국이 뭐 다른 배도 뭐 못 만든다랑이 떠나서 이제 만드는 산업 자체가 아주 쇠퇴해서 없는데 일반 뭐 작은 배 만들려면 뭐 지금이라도 왜 못 만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쇠빙선 같은 이런 특수선 이건 미국도 못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런 쇠빙선 같은 특수선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갖고 있는 거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효율성 면에서도 독보적이라는 것입니다.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 뭐 기술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탁 독보적인 기술 갖고 있으니까 뭐 이제 값 같은 그런 느낌에서 야 얼마 내 그리고 뭐 언제까지 필요하다고 1년 1년 더 기다려 3년 기다려 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 근면성실함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그래서 한국은 이거 아주 빨리 옛날에는 빨리빨리 만든다 그러면 막 대충 만들어서 부실 시공 부실한 그 건축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한국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하면서도 잘합니다. 자, 이 배를 만드는데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만드는 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잘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한국에서 개발한 이 모듈러 공법이라고 있는데요. 초대형 선박의 그 각 부분을 마치 일종의 블럭처럼 나누어서 저쪽에서는 이 파트 만들어 갖고 오고 저쪽에서는 또 이 파트만 다 동시에 각 파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각자 그 파트를 만들어 갖고 쫙 옵니다. 와서 텅텅텅 붙여버리고 강력한 용접 딱 해갖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모듈러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빨리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미리미리 다 만들어서 조립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이런 배가 필요한데 언제까지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죠? 이 파트는 이미 우리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와서 탕탕탕 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세계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니까 전부 다 한국한테 줄 서는 겁니다. 미국이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부실 시공이 아니다라는 게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예산 내에서 약속한 기한을 정확하게 잘 맞추는 것으로 한국은 지금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On time, on budget. On time, on budget. 시간 딱 on time에 맞추고 on budget. 그 예산에 딱 맞춰서 정확하게 만들어서 갖다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국한테 줄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기술과 실력과 그 성실성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 일단 군함 좀 같이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다 대고 기술을 조금 전수해줘.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미국이 협조를 얻고 싶어 하는 부분은 그 일반 상선이 아니라 이제 군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군함 건조 능력만 따로 좀 본다면 이 역시 이미 검증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그 한화오션, 그 한화오션은 이제 디펜스 그 사업 그 컴퍼니입니다. 그 방위 산업체.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 등은 이지스 구축함, 항공모함이죠. 그리고 뭐 고성능 호위함, 그 항공모함을 주변에서 조금 더 작은 그 함정 몇 대가 따라가면서 호위하잖아요. 이지스 구축함, 그다음에 호위함, 심지어는 디젤 잠수함까지도 자체 설계 다 하고요. 자체 건조까지 싹 다 해버립니다. 이게 설계해서 다른 나라 갖다 주면 거기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설계하면 우리는 그냥 뚝딱뚝딱 만드는 것만도 아니고 설계에서부터 완성까지 대한민국에서 다 해버립니다. 이게 모르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전투기도 만듭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 해군에 한국에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어요. 이미.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까지 성공시키고 있는데 군함 분야에서도 이제 수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그 한국이 만든 잠수함 캐나다가 사겠다고 그 한국 그 포항에서부터 진해인가요? 진해에서 이제 출발해서 하와이 거쳐서 캐나다까지 들어오는 그 일정을 하와이에서부터 캐나다 그 장병들이 탑승해서 같이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잠수함을 타고 캐나다에 내린 그 장교들이 하는 말이 우리 캐나다 잠수함을 탔다가 한국 잠수함을 타니까 1999년식 혼다 시빅 타다가 갑자기 최신형 테슬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잠수함까지 만들고 있는데 뭐 그까지 군함 뭘 못 만들겠습니까? 자, 미국이 군함 건조를 위해서 한국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술적인 면, 뭐 경제적인 면, 그리고 뭐 어떤 그 뭐랄까요, 뭐 정치적, 국제적, 외교적인 면, 뭐 이런 것들. 왜? 그래 한국한테 맡기면 안심되죠. 한국이 미국한테 해를 끼치는 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터이니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 한국에 이렇게 손을 내미는 이유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의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다라고 지칭하면서 이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고문을 게재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뭐 원래 조금은 보수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긴 하죠. 그런데 이게 일반 종이 신문 쪽에다가는 실지 않고 그 온라인에만 요걸 게재했는데 미국의 보수 인사, 그러니까 좀 극보수 인사죠. 네, 극보수 인사 2명의 기고문을 온라인판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 기고문을 보니까 이들은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어떤 한국의 그 특검의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한국 당국자들은 한국 내 수사를 한다라는 명분으로 미군 기지 지휘센터에 들어가서 공군 비행 관련 정보를 막 압수수색했다. 이것은 뭐 미군을 위해하는 행위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비판했고요. 또 이제 한국의 쿠팡 사태가 있었잖아요. 쿠팡에서 3,200만 명인가 그 이용자들의 하여간 3천만 명이 넘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됐잖아요. 그 사고 때문에 이제 한국이 지금 이제 압수수색하고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국회의원과 한국의 검찰은 겉보기에는 우발적인 그런 데이터 유출 사고를 핑계로 미국 기업인 그 쿠팡에 대해서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기업을 뭐 압박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한미 동맹이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강경 좌파 정부의 예측 가능한 무모함과도 씨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뭐 제가 또는 여러분이 이 표현에 공감하고 공감하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는 어떤 뉴스도 가감없이 전달해 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이 표현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적인 측면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미 동맹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예측 불가한 트럼프 행정부의 좌충우돌, 그리고 한국은 예측 가능한 무모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공감이 되고 안 되고는 떠나서 표현 자체는 재밌습니다. 동맹국을 일방적으로 대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만 나쁘다라고 막 그렇게 조명할 것이 아니라 동맹의 그 상대국인 한국 정부도 정말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걸 좀 조명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 기고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는 한국이 그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할 수 있는 통행로 그 확보에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미국이 그랬잖아요. 군함 보내라, 한국, 뭐 영국 다 군함 보내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보냈죠. 그렇게 미국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이란과 별도의 어떤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분, 뭐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 군이 민간인 막 학살하고 이제 그런 영상을 보고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이제 인권 차원에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스라엘을 조금 비판하는 그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 점 등을 이제 이들은 기고문에서 언급을 하면서 미국의 안보 구상에 한국 정부는 협력을 더 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축소하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우려된다, 뭐 이렇게 두 명의 극우 보수 인사의 기고문이 월스트리트저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뭐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알바니아에서 수사를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잘 아시죠? 제러드 쿠슈너, 이제 유태인이죠. 그가 추진하는 알바니아의 초호화 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 현지 검찰이 비리 의혹이 있다라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위가 알바니아에서 수사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알바니아의 반부패 검찰청은 제러드 쿠슈너의 그 리조트 개발을 가능하게 해준 그 보호구역, 환경보호구역 지정 변경 문제와 또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 등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슈너가 이끄는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가 객실 무려 10,000개 규모의 초대형 호텔과 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은 어디냐면 아드리아해의 무인도 사잔 섬과 그 인근 해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알바니아가 어디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지도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태리가 어디 있는지는 상상 금방 하시죠. 이렇게 구두 장화 같이 생긴 그 이태리. 자, 이태리의 그 오른쪽 동쪽에 바다를 건너면 남동부 유럽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를 이제 발칸반도라고 합니다. 그 발칸반도 거기에 이제 알바니아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뭐 있더라? 코소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알바니아라는 이제 작은 유럽 국가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있는 일입니다. 이 지역은 그런데 바다 거북과 물범 그리고 플라밍고가 서식하는 생태 보호 구역입니다. 쿠슈너가 이 지역에 리조트를 세우기로 한 것은 지난 2021년 부인 이방카 트럼프와 함께 이 아드리아해 섬으로 요트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 리조트를 계획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인하고 놀러 갔다가 이거 너무 멋있지 않니? 너무 아름다운데 여기다가 호화 리조트를 지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걸 이제 하려고 딱 보니까 환경보호구역으로 꽉 묶여 있는데 이게 풀린 겁니다, 갑자기. 당시 그 여행 때 그 만찬을 벌였어요, 제러드 쿠슈너가. 근데 그 쿠슈너가 주최한 그 만찬에 누가 왔느냐? 그 알바니아 총리가 왔어요. 같이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리조트 투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바니아 검찰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후에 그다음에 그 총리가 이끄는 알바니아 정부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쿠슈너의 리조트 건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개장을 했느냐? 자, 쿠슈너가 리조트를 세우려는 그 지역은 건물 신축이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완벽한 환경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이 생겼냐면 뜬금없이 이런 법이 생겼습니다. 이 지역은 절대로 그 건축을 할 수 없는 환경보호구역이다. 이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단이잖아요. 단, 5성급 호텔은 환경보호구역 내에서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성급 호텔만은 예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새로 조항이 애드가 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 없던 조항이. 근데 5성급 호텔이라면 그만큼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더더욱이 환경보호구역에서는 신축이 불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환경 피해가 더 클 거잖아요. 그 환경보호구역에 한 50개 정도짜리 프라이빗한 리조트 같은 그런 게 빌리지가 만들어진다면 그 정도까지야 뭐 어떻게 오케이. 그런데 객실이 무려 10,000개가 있는 초호화 5성급 호텔을 세운다면 그 지역은 이제 환경보호구역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완전히 그냥 그 관광지로 탈바꿈해버리게 되는 건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뜬금없는 5성급 호텔한테는 허가해준다.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알바니아 야당과 현지 환경단체들은 트럼프 가문을 위한 트럼프 패밀리를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이다 하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알바니아 현지 주민들도 연일 그 근처에 와서 막 시위 벌이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알바니아의 반부패 검찰청 수사관들이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알바니아 반부패 그 검찰 수사가 제라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 사위한테까지 손을 미치게 될지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0세기를 대표하는 헐리우드 여배우 누가 먼저 가장 떠오르십니까? 20세기라고 하니까 너무 좀 광범위해서 잘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1905, 60년대 정도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누가 떠오르세요? 그 유명한 헐리우드 여배우. 네, 맞습니다. 마릴린 먼로. 네. 마릴린 먼로의 탄생 100주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000명이 넘는 팬들이 마릴린 먼로의 옷을 입고 따라하는 소위 먼로 코스프레를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일 그 팜스프링스에서는요, 먼로 차림을 한 1,037명의 팬들이 모여서 먼로 복장을 한 최대 인원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여성분들만 한 게 아니에요. 뭐 남자들도 많고 막 할아버지들도 있고 그래요. 그 마릴린 먼로의 흰색 드레스가 기억하시죠? 지하철 환풍기에서 이렇게 환풍기가 밑에서 바람이 휙 올라오니까 치마 이렇게 밑으로 탁 내리면서 그 유명한 그 장면은 헐리우드의 그 영화 사상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로 이제 아직까지도 꼽히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 그 흰색 드레스 그 복장을 무려 1,037명이 일제히 다 같이 하고 나온 겁니다. 이날 그 기네스북 세계 기록 도전을 위해서 팜스프링스에 모인 그 사람들은 팜스프링스 주민들도 많이 있었고 또 뭐 절반 이상은 주민들이 아니에요. 멀리서 온 관광객과 또 현지의 청소년 그리고 뭐 할머니 심지어는 할아버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팜스프링스는 마릴린 먼로가 생전에 즐겨 찾던 그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그 팜스프링스에 그 뮤지엄이 있는데 그 미술관이 있는데요. 그 앞에 가면 높이 한 8m의 대형 마릴린 먼로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앞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팜스프링스 뭐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한 2-3시간 운전하면 되니까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끔 가는데 저는 팜스프링스 그 다운타운 그 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 이제 걸어 다니면서 편안함을 즐기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 다운타운 길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그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 앞에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그날 일부 참가자는요, 이 팜스프링스에 열린 이번 행사 참석을 하기 위해서 뭐 5시간, 6시간 운전하고 왔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저 동부 쪽에서 뭐 비행기 타고 왔다라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1,037명의 마릴린 먼로가 결국은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참, 마릴린 먼로는 그 본명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냥 연예인들이 쓰는 예명이고요. 본명은 노마 진 모텐슨입니다. 완전히 좀 뜬금없죠. 네, 노마 진 모텐슨이 본명이고요. 올해가 탄생 100주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1926년 6월 1일
1926년 6월 1일 LA에서 먼노는 태어났습니다. 뭐 그 유명한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또 뭐 뜨거운 것이 좋아, 뭐 등등의 영화 아주 뭐 많이 있는데, 그래서 뭐 60년대 사실 아니에요. 1950년대 중반 후반에 정말 뜨거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러다가 그녀가 36살 때인 1962년 약물 과다 복용, 그걸로 이제 사망했습니다마는 뭐 20세기 대중문화의 상징으로 아직까지 여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굉장히 뭐 유명하고 요즘 뭐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입니다. 그가 오는 4일, 그러니까 목요일인가요? 4일 한국을 또다시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그의 스케줄이 비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 4일이가 내일이구나. 네. 엔비디아 측에서 확인된 스케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공식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한 민간 웹사이트에서 그 엔비디아 그 젠슨 황 CEO의 한국에서의 스케줄이다라고 해서 공표해서 이제 알려진 게 있어요. 그걸 좀 보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오는 4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인가요? 네, 이제 오후에 한국을 방문해서 5일부터 공식 일정을 가질 젠슨 황 CEO는 4명의 그룹 총수와 이제 만날 예정으로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한국의 그 네이버가 뭐 미국의 구글 같은 거잖아요. 검색으로 본다면 한국의 네이버가 그 판교 쪽에 그 네이버 본사 사옥에 있는데 아주 멋있어요. 건축학적으로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네이버 본사 사옥도 방문할 예정이다, 스케줄에. 그래서 네이버 그 이혜진 총수와도 만날 예정이다,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또 흥미로운 거는 보니까 두산 베어스 홈 경기에서 시구도 할 예정으로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why 하필이면 두산 베어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두산그룹 총수와 이제 만날 일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같이 가서 뭐 시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4명의 그룹 총수를 만난다고 했는데, 그 4명이 누구냐? SK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이제 LG그룹의 구광모 회장, 또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그룹 회장 등을 뜻하는데, 두산그룹은 총수와 직원 관계자, 그리고 두산 사옥도 이제 방문해서 별도로 만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젠슨 황 CEO는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네이버 사옥 방문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구까지 했는데, 이 말씀을 안 드렸구나. 한국의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이 예능 프로그램과 이 예능 프로그램의 사회자는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아마 다 알 거예요. 한국의 케이블 TV 중에 TVN이라는 이제 케이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유재석의 뉴 퀴즈 온 더 블락. 요 이제 프로그램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에 한 30년 전에 뉴 퀴즈 온 더 블락이라는 그 남성 그룹이 미국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살짝 말을 따온 거예요. 유재석이라는 유와 아니면 또 당신을 뜻하는 뉴 퀴즈 온 더 블락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유재석 씨가 사회를 보는데, 거기에 유재석과 인터뷰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도 출연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젠슨 황 CEO 뭐 거의 한국에서는 연예인 못지않는 그런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이 칩 같은 거 우리가 좀 많이 앞으로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GPU 같은 칩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잘해놓는 건 좋습니다. 자, 한인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고층 노인 아파트에서 80대 한인 남성이 추락해서 숨지는 사고가 이 뉴저지주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아파트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6시에서 그 7시 사이에 뉴저지주 포트리 지역 그 메인 스트리트에, 메인이라는 길에 위치한 15층 높이의 그 노인 아파트 있나요? 아시는 분, 그 노인 아파트의 그 이름이 475 아파트라고 합니다. 475 아파트. 거기 그 고층에서 80대 중반으로 되어 보이는 우리 한인 할아버님께서 이제 추락해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수사 당국은 숨진 남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실족사인지, 아니면 극단적인 어떤 선택인지, 아니면 만에 하나 타살인지 등등의 여부를 좀 현재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지 계신 분들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두 225세대가 거주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거의 한 절반에 해당하는 한 100가구 정도가 한인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의 뭐 한인 아파트 같은 그런 곳인데, 여기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흥미로운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냉동 감자튀김 수출국. 여러분들 이제 마켓에 가서 잘 안 사시겠죠? 저는 어쩌다가 한 번씩 삽니다. 그 프로즌 그 프렌치 프라이스. 예. 프렌치 프라이스. 이게 이제 보면은 그냥 사면서 이게 메이드 인 USA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적지 않은 경우가 메이드 인 벨지움인 경우가 있습니다. 벨기에가 또 감자로 유명한 데거든요. 세계 최대의 프로즌 감자튀김, 냉동 감자튀김 수출국이 벨기에인데 그 벨기에가 8년 만에 이 최대 규모의 감자 수확 풍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년을 이뤄놓고 지금 다 울고 있습니다. 농사 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생산은 지나치게 과잉 생산이 됐는데요. 수출이 부진을 겪기 시작해서 지금 처리하지 못하는 감자가 창고에 수북이 쌓이고 창고에도 넣지 못하는 그런 감자 때문에 재고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기에의 감자튀김 가공용 감자 현물 가격은 지금 몇 달 동안 얼마인 줄 아세요? 1톤당 0유로, 1톤당 0유로. 소위 말해서 빵원이에요, 빵원. 1유로가 조금 안 됩니다. 몇십 센트 정도인데 그냥 몇 센트?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빵원이 1kg도 아니고 1톤의 빵원. 뭐 그러니까 뭐 휴지 조각 된 거죠. 3년 전에는요. 그런데 이게 1톤에 600유로였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완전히 폭락한 겁니다. 수출이 부진한 것도 이 감자 재고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강화한 이후에 지난해 2월 28일부터 지난 1년 동안 유럽연합의 그 미국으로의 그 냉동 감자튀김 수출은 한 1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중국, 인도,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우리도 감자 많아. 결국 감자튀김 만들어서 막 판매하는데 그 친구들은 훨씬 더 저가에 뭐 유명하잖아요. 중국 저가 공세. 저가 공세로 막 들어가니까 다 거기 거 팔면서 벨기에 거를 안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뜩이나 풍년이 됐는데 수출이 안 되고 팔리지 않으니까 그냥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벨기에에서는 감자 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그러자 급기야는 감자를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일까지 등장했습니다. 버리느니 차라리 나눠주자라는 것인데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주민들도 그 무료로 준다는데도 감자를 안 받아가는 겁니다. 주민들도 그냥 온 천지가 감자고 뭐 살 필요도 없고 감자라면 지겨운데 뭐 굳이 필요해서 산다면 1톤에 빵원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한 20센트라고 1유로가 안 돼요. 1유로가 안 돼. 1톤에. 그러니까 1톤이 아니라 1kg 사봐야 그거 뭐 몇 센트만 주면 되는 거니까 굳이 무료로 받겠다고 거기 가서 줄 안 서는 겁니다. 공짜로 준대도 주민들이 안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줘도 안 받아가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벨기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자 천국이었던 벨기에가 감자 지옥으로 지금 변해버렸습니다. 기아의 허덕이는 저 아프리카 국가에 좀 실어다 갖다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